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저자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요즘은 제가 다른 채널이나 이제 인터뷰 가서 항상 이 얘기를 이제 꼭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락장에서는 실거주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 상승하지 않는 주택은 순수하게 이제 주거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주거 비용. 상승하지 않는 주택은. 그러면 매매로 들어가느냐, 임대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주거 비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금 같은. 그렇죠. 그럼 어떤 게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적은 주거 비용이 훨씬 좋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10억에 매매로 들어가면 10억으로 사야죠. 그러면 이 아파트의 전세값은 얼마냐? 많이 잡아야 6억이란 말이죠. 지금. 그러면 6억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제 돈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주거 비용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뭐 여러 가지를 다 가정을 해봐도 똑같습니다. 10억이 있는 사람이 10억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자가니까 한 푼도 안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죠.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년 재산세가 나와요. 그게 이제 비용이죠. 그런데 임대로 들어갔다 가정하면 임대로 그러면 6억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럼 이분은 4억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그럼 이거를 예금만 들어가도 투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4억에 대한 매년 투자 수익 5%만 잡아도 2억 2천만 원씩 2천만 원씩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로 들어가면 수익이 생기지 않는데 손실 금액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전세로 들어가면 수익이 생깁니다. 어떤 게 나아요? 전세가 훨씬 낫죠. 만약에 돈이 좀 적은 사람이 대출을 받는다. 만약에 5억이 있다. 5억 있는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5억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주거 비용은 얼마냐? 취득세 플러스 재산세 플러스 이자, 5억에 대한 이자가 나가게 되죠. 그러면 뭐 작게 잡아서 5%만 잡아도 매년 2,500만 원씩 이자가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주거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5억 있는 사람이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1억 대출만 받으면 되죠. 6억이니까. 그럼 1억에 대한 이자만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5% 잡으면 500만 원이죠. 그럼 1년에 500만 원. 그러면 거의 1억 가까이 손해보는 한 6천만 원 손해보는 매매와 500만 원만 손해보면 되는 전세와 어떤 게 낫냐. 근데 이 전제는 지금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 전제예요. 여기서 집값까지 하락한다. 그러면 10억에 주고 매년 1억씩 하락한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 사람은 매매로 들어가게 되면 1억 한 6, 7천씩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손해보는 게 500만 원만 손해보면 되죠.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전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요 키워드, 새로운 키워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하우스푸어예요. 하우스푸어. 지금은 아직까지 하락장으로 본격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우스푸어라는 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후년부터는 이제 하우스푸어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매수 심리는 훨씬 더 줄어들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금리 좀 낮아진다고 해서 이게 매수 세력이 이렇게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매매로 들어가면 약간 상승해도 손해예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보다 크게 상승해야 매매로 들어갔을 때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클 때만 매매가 유리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돈을 모아야 하는 시기인 거예요? 당연하죠. 저 같으면 무주택자한테 절대 집 사라고 안 합니다. 지금은 임대로 들어가서 내 집, 어떻게든 내 들어가는 주거 비용을 최대한 아끼고
그걸로 인해서 남는 돈이 있다라면 다른 데 투자해서 안전하게 투자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뭐 주식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안전하게 투자해서, 예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전한 투자 상품이잖아요. 지금같이 금리 높을 때는 예금 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좋은데 이 조언이 참 의미 없는 게, 부동산은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은 언제든지 내가 팔려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그 시세, 원하는 가격이 아니고 시세대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시세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내가 마음 먹은 가격인 거죠. 근데 지금 부동산은요, 살 사람이 없어요. 시세가 아무 의미 없는 지금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팔려고 마음 먹었다, 팔라고 해서 조언을 줬다, 팔려고 한다라면 이 사람은 시세대로 파는 걸 가정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시세대로 팔려고 내놓으면 안 팔립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시장을 잘 이해해서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저는 늦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늦었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늦었습니다. 대응하기에 늦은 구간에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팔라 말라 조언을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늦은 사람한테 조언을 해봤자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이제 그냥 시장 돌아가는 대로 이제 자기 스스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버티겠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독하게 마음 먹고 비용을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라는 거예요. 버티겠다 마음 먹으면. 그리고 팔겠다 마음 먹은 사람은 사실 지금 팔면 안 됩니다. 언제 팔아야 될까요? 지금은 살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팔려고 하면 급급매로 몇 억씩 손해보면서 팔아야 돼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이면 반드시 반등이 한번 나오긴 할 거예요. 반등이. 근데 이건 상승이 아닙니다. 반등이에요. 그냥 잠깐 반등했다 다시 하락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세대로 팔 수 있을 때가 잠시 올 거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때가 되면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예요. 전세. 바닥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세입니다. 전세. 그래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구간. 그러니까 높은 구간이 언제냐, 도대체 얼마 정도냐, 그거는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관심 있는 지역에 최고의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였던가. 그럼 그 전세가율에 근접하면 일단 관심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일단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엔드 개념, 필요 충분 조건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전세가가 강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그때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효율성이 없는 거죠. 지금 청약 경쟁률이 이제 10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가점이 10 넘어가기 힘들다는 얘기는 청약 점수 가점이 없는 사람도 이제 당첨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락장 때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청약 기회인데 안 써요.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청약 관리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뭐 예상 아닌 뭐 예견 같은 걸 한다면 이제 청약 통장 해지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제 청약 통장 관리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청약 점수 높은 사람들만 아까워서 이제 그냥 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청약 점수 가점이 낮은 사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바로 포기합니다. 바로 포기하고, 근데 저는 그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오히려 청약 통장을 쥐고 들어가서 가점을 점점 높이고 있으면 상승장 때 기회를 못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거는 왜? 이 사람의 참 욕심이 정말 대단한 게, 가점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미분양이 예상되는 현장에는 청약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겠죠. 그러면 청약 점수가 예를 들어서 한 30점 정도 됐는데 한 10점에서 15점 정도가 이제 가능성 있는 데다. 그럼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습니다. 안 넣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점은 높아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약 이게 딜레마의 이제 딜레마라고 하죠. 청약. 눈이 높아지는 거죠. 예, 눈이 계속 높아지면서 스스로 기회를 계속 걷어차는 거예요. 주변에 아파트 싼 급매물 나와요.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안 삽니다. 청약 점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청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다가 이 사람은 언제 넣게 되느냐? 가장 이제 상승장 끝무렵쯤 되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지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그때 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넣으면 당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떨어집니다, 이제는.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현장은 적극적으로 넣고 당첨이 넉넉하게 될 수 있는 현장은 스스로 안 넣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스스로 계속 박탈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청약의 딜레마입니다. 근데 이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약 관리를 했다는 거는 청약에 집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급매물이 나오는 거는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 이런 거는 내가 바라는 현장이 아니야. 나는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정말 좋은 아파트. 나는 여기 들어가서 살 거야.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그런 현장만 노리는데 정말 좋은 현장이 나와도 야, 가점이 저는 한 10점밖에 안 된대. 그러면 안 넣죠. 네.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좋은 아파트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기회를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강력하게 청약 관리하지 마라. 청약 관리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 하락장이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심을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적 여유가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해요. 그래서 공부도 빨리 하고 공부도 빨리 해서 뭔가 책 한 권 읽고 막 바로 투자하려고 하고 굉장히 조급한데 하락장이 되면 할 게 없거든요. 하락장이 되면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투자할 물건이 없는 거죠. 팔고 싶은 사람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팔려고 좀 노력했다가 포기를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자기하게 됩니다. 부자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관심을 놓게 되는 거죠. 관심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대응을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데 대응할 게 없어지면 관심을 놓게 돼요. 관심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게 되죠. 그러면 또 필연적으로 어떤 상황에 돌입하게 되느냐? 바닥권이 되면 여러분들은 또 똑같이 분위기에 매몰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나는 그때 바닥권에 사야지 마음 먹고 있던 거를 그때 기회를 다 놓치게 돼요. 진짜 장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 공부하지 않고 여유를 갖게 되면 자산 증식의 기회는 또 날아간다.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지 공부 위주가 아닌 사이클 공부, 시기를 알 수 있는, 바닥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공부를 지금부터 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